안녕하세요. 감성 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입니다. 우리는 때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나 쉽게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곤 합니다. 어떤 의심도 없이 그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죠. 하지만 그 믿음의 공간에 아주 서서히 독버섯이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얼마나 빨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 분이 보내주신 길고 아픈 사연. 완벽한 행복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이야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와 우리 집. 제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한 남편, 그리고 제 목숨보다 소중했던 16살 터울의 늦둥이 여동생. 이 이야기는 제가 가장 사랑했던 그 두 사람에 의해 제 세상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 동생 하영이는 이름 그대로 저희 집의 귀염둥이이자 복덩이였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엄마가 낳은 아이. 저는 16살 고등학생이 되어 동생의 탄생을 지켜봤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제가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며 동생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게 동생은 그냥 동생이 아니라 제 첫 아이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 동생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저희 집에 놀러와 조카를 돌봐주며 언니, 나도 빨리 언니처럼 결혼해서 세미처럼 예쁜 아기 낳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곤 했죠. 남편 역시 그런 동생을 무척이나 예뻐했습니다. 우리 처제 형부가 용돈 줘야지 하며 늘 지갑을 열었고 동생은 역시 우리 형부밖에 없어 라며 깡충깡충 뛰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모습이 사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온 집안의 경사였죠. 하지만 부모님은 걱정이 태산이셨습니다. 어린 딸을 혼자 서울에 보내는 것도 마땅한 거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편이 선뜻 제안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죠. 방도 하나 남고 하영이가 있으면 세미도 좋아하고 집사람도 덜 외로울 거고요. 저는 너무나 고마워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사실 저도 동생과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남편이 불편해할까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역시 내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속 깊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반했습니다. 그렇게 동생과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형부 언니, 잘 다녀와 하고 현관까지 나와 손을 흔들어주고 저녁이면 셋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TV를 보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동생이 오면서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2배로 늘었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퇴근 후 동생과 수다를 떨며 스트레스를 풀었고 남편은 든든한 처제가 집에 있으니 늦어도 마음이 놓인다며 좋아했습니다. 딸아이는 제 뒤만 졸졸 따르던 엄마 껌딱지에서 이모와 깔깔거리며 노는 이모 껌딱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완벽한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남편, 제 분신과도 같은 동생,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매일 밤 감사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선을 넘는 애교. 동생은 특유의 발랄함으로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죠. 특히 유독 형부인 제 남편을 잘 따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처럼 든든하고 오빠처럼 다정한 형부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형부 오늘 넥타이 완전 멋있다. 역시 우리 형부 센스는 최고야. 형부 피곤하지? 내가 안마해줄게. 우리 형부 어깨는 내가 책임진다. 동생은 아침마다 출근하는 남편의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저녁이면 소파에 앉은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처제 덕분에 피로가 싹 풀리네라며 흐뭇하게 웃었고, 저는 너 시집가면 남편한테 정말 잘하겠다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아주 미세하게 마음이 덜컥하고 내려앉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부엌으로 오더니 자기가 간을 보겠다며 나섰습니다. 언니, 형부는 단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내가 형부 입맛은 더 잘 알지. 장난처럼 툭 던진 말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내가 형부 입맛을 더 잘 안다고?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늘 같이 밥 먹으니까 그럴 수 있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어느 날 저녁, 제가 거실에서 딸아이와 놀아주고 있는데 동생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들어갔고요. 무심코 부엌 쪽을 바라봤는데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생의 등 뒤로 다가간 남편의 손이 아주 잠깐 스치듯 동생의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무렇지 않게 그릇을 닦고 있었고 남편 역시 태연하게 물을 마시고 나왔으니까요. 착각이겠지. 좁은 부엌을 지나가다 그냥 부딪힌 거겠지.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각인된 그 잔상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다 같이 거실에서 영화를 볼 때였습니다. 무서운 장면이 나오자 동생이 짧은 비명을 지르며 제 남편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고개를 가슴에 묻고 아이처럼 안기는 모습에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익숙하게 동생의 등을 토닥여 주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의 손이 동생의 등을 쓸어내리는 시간이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동생 역시 남편의 품에서 쉽게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제 시선을 느꼈는지 둘은 화들짝 놀라며 어색하게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잠시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야. 둘은 가족이잖아. 저는 또다시 제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의심의 싹을 애써 짓밟았습니다. 제가 힘들게 이룬 이 완벽한 가정을 제 손으로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씨앗.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귀가 시간이 눈에 띄게 늦어졌고 이상하게도 남편이 늦는 날이면 꼭 동생에게도 일이 생겼습니다. 우연이라기엔 기묘한 일들이 반복되자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야근, 동생은 동아리 회식이라며 자정이 넘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거실에서 기다렸다가 동생을 불렀습니다. 하영아, 너 요즘 너무 늦는 거 아니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제 말에 동생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나도 이제 성인이야, 언니.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그래도 여긴 내 집이 아니라 형부랑 언니 집이잖아. 행동 조심해야지. 그리고 왜 이렇게 형부 늦는 날만 골라서 너도 늦는 건데? 제 마지막 한마디에 동생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 지금 나 의심해? 형부랑 나랑 뭐 있다고 생각해?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언니 요즘 나한테 왜 그래? 형부가 나한테 좀 잘해주니까 질투라도 하는 거야? 내가 언니 집에서 눈칫밥 먹어야 해? 동생은 제게 쏘아붙이듯 말을 쏟아내고는 제 방으로 쾅 소리를 내며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저를 예민하고 질투심 많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동생의 태도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늘 제잘거리던 동생은 입을 닫았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하영이가 상처받았잖아. 처제한테 왜 그래? 라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제 집에서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며칠이 지난 어느 새벽 잠에서 깼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거실 저편 동생의 방문 앞에 남편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서성이던 남편은 인기척을 느꼈는지 화들짝 놀라며 제게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아, 목이 말라서.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서먹해진 잠의 사이 나를 나무라는 남편, 그리고 한밤중 동생의 방문 앞을 서성이는 남편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기름을 붓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딸아이가 제게 다가와 해맑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하는 사이는 뽀뽀하는 거지. 아빠가 이모도 사랑하나 봐. 둘이 뽀뽀했어.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크레파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에게는 차마 언제 그랬냐고 되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끌어안고 아닐 거야. 우리 딸이 잘못 본 걸 거야 라고 중얼거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과의 다툼, 남편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딸아이의 목격담. 모든 조각이 맞춰지며 제 머릿속에서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집, 무너진 세상.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동창들과의 2박 3일 여행. 저는 동창들에게 핑계를 대고 다음날 새벽 첫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제 모든 의심이 병적인 망상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숨막힐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의 안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나지 않게 다가가 차가운 문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도감에 숨을 내쉬려던 그 순간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규칙적으로 삐걱이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젖은 숨소리. 제가 아는 제 동생의 목소리였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설고 뜨거운 신음이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제 뇌 속에서 한 폭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보지 않아도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내 남편의 몸짓, 내 동생의 표정, 내가 매일 밤 잠들던 바로 그곳에서, 그 신성한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겨운 배신의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때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는? 신경 꺼, 어차피 내일이나 올 텐데. 그 여자. 제 동생이 제 남편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를 그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췄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그 어떤 지옥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두 사람은, 제 남편과 제 동생은 뒤엉킨 시트 속에서 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서 저를 돌아보는 두 사람의 얼굴.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벌거벗은 두 짐승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파고. 얼마나 그러고 서 있었을까요? 저는 멍하니 뒤돌아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옷을 챙겨 입은 두 사람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습니다. 나가.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둘 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내 딸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오늘 안으로 이 집에서 당신들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나 정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제 차가운 침묵에 두 사람은 그날 오후 조용히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에 없었던 사람들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나간 텅 빈 집. 저는 그제야 주저앉아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제 사랑, 제 믿음, 제 인생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텅 빈 집에서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남편에게는 이혼 서류를 보냈고 동생의 번호는 차단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아직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비극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 인생 전부를 바쳤던 사랑과 신뢰가 잿더미가 된 이곳에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제 옆에서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아이에게서 제 동생의 얼굴이 겹쳐 보일 때마다 저는 숨이 막혀옵니다. 송 여사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될 겁니다. 사연자님은 이제 홀로 이 거대한 배신이 남긴 상처와 싸워나가야 합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 어떤 위로도 공허하게 들릴 겁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곁에는 세상 가장 소중한 딸이 있고 이 사연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편에서 함께 아파하고 분노하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진부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굳은 살이 박이도록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오늘 이 아픈 사연을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디 사연자님께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